안녕하세요. 주간 박진영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박진영은 민주진영 박진영과 서울의 소리에서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그리고 시사의 품격, 남태호 TV에서도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마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백종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백종훈 문화콘텐츠학 전공 박사입니다. 네,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민주진영 박진영에서는 안 나오는데?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네네. 예, 제가 좀 사실 급하게 뛰어왔더니, 버퍼도 아직도 뛰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구슬이 서말인데, 예. 송출이 깨어야 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어서 그렇죠. 깨어야 보이기 때문에, 네. 보배 방송 오늘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들이, 우리 백종훈 박사가 전문 분야예요. 엑스포, 그 다음에 명품백.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주제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올 때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근데 네네. 택시 기사님이 다른 손님한테 들은 얘기를 해요. 29%의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이 29일 날 29표 받았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손님이 119에 신고해야 된다고 더 이상.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된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세간에 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요, 이 논평을 냈어요. 우리 백종훈 박사님이 속한 단체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이 논평부터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렇게 조금 제가 기자분들한테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큰 타이틀로 잡았어요. 2023 세계 박람회 유치 실패 충격, 눈 떠보니 후진국. 얼마 전에 당대표께서도 이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무능 검찰 독재 정권의 대국민 희망 사기극,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 그동안 이룩한 대한민국 국격 한 방에 날려 유치 활동을 빙자한 대통령 부부의 해외여행으로 국고탕진, 불필요한 예산 지출 의혹, 제보가의 유치화 의혹, PT 제약사 김건희 여사 관련 설, 이건 앞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추가됐다. 지금 쌍특검이 있잖아요. 엑스포도 특검해야 된다. 주가 조작, 또 지금 50억 대양동 특검이 있는데 여기 이제 김건희 지금 명품도 그렇고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의혹들이 이 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해주시죠. 왜 이렇게 표가 적게 나왔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이게 총체적 결과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 외교라는 게 보수든 진보든 균형 외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중국과 척치고 있잖아요. 네. 척을 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엑스포의 아프리카 표만 해도 49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아프리카는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이 아프리카 제3세계에 대한 지원들은 엄청나게 했죠. 네,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유럽에 빠지면서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중국이 아프리카의 49표를 잡고 있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사우디의 우리 무함마드 빈 살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사실은 2030년도에 왕세자에서 국왕 자리를 올라간다. 그 자리를 그럼 목숨 걸고 유치 운동을 했겠네. 근데 지금 사우디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27년 아시안컵, 2029년 동계올림픽, 2034년 피파 월드컵, 아시안 게임 거기에 게임 산업에 54조를 투자해서 e스포츠 월드컵까지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랍의 왕정에서 글로벌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세계 행사들을 유치를 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2030을 비전 선포회로 삼고 2030년도가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왕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석유 산유국에서 경제와 문화와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탈바꿈하는 보편적 국가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국가적 세계적 이벤트를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 거고 이 일련의 과정에 엑스포까지 유치를 한 거죠. 이번에 안 그래도 이제 사우디에서 PT하는 내용을 보면은 젊은 여성이 히잡을 안 쓰고 나와요. 히잡을 안 쓰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환경이라든가 기후 이런 이야기들을 유럽 사람들에게 딱 어필하기 좋겠다 하거든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왕정 국가, 석유 국가, 이슬람 국가,
복고주의 국가 이게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애를 갖춘 국가로서 그렇죠. 사우디가 국제사회에 네. 등장한다. 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세계 3대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엑스포, 월드컵 또 저 올림픽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엑스포 같은 경우는 세계 뭐 박람회 1800년대 영국에서 그렇죠. 시작을 영국에서 해요. 시작했죠. 네. 그때 이제 신문물을 소개하고 네, 네, 네. 이제 뭐 이랬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세스 같은 이벤트, 예, 이 신기술을 보여줘. 그렇죠. 1년에 한 번. 기술 박람회네. 일반 기업에서 하는 그게 또 세계인들의 지금 네, 네. 주목을 받고 있고. 네, 네. 엑스포 같은 경우는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세계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조금 변형이 됐다. 그리고 네.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네. 우리나라가 이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어떠한 명분과 실리가 있느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강적이었죠. 강적이죠. 예. 네.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국가 이미지 변신 그리고 자기의 왕권 강화, 국왕에 대한 도전까지 이런 강적을 상대하는데 우리는 또 중국과의 척진 외교, 아프리카 49표 날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외신들에 나오는 거면 이제 잼버리하고 이태원 참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023년도 8월 18일 날 영국의 디아티클이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를 네, 저희가 네. 살펴봤는데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43,000명의 잼버리 대원도 관리를 못하는데 네. 2,800만 명이 들어가는 엑스포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렇네. 그게 사실 이제 잼버리 사태와 이태원 참사가 외국에 다 알려지면서 한국이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못 된다. 행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불편하게 하지만 이제는 세계인들을 지구촌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다음 또 제가 여쭤볼 게 이번에 그 사우디와 비교해서 너무 허접했다라고 하는 PT 자료 문제. 그런 지금 뭐 의혹이 뭐예요? 그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이제 총 우리나라에게 20분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순서로 이제 PT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33초 정도 분량의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네. 저도 직접 봤는데요. 저도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또 기획하는 일을 해봐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한류 스타들이 기계적으로 초이스 1번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나열해버려요. 나열되는 영상이에요. 전략도 감동도 의지도 없는 영상인 거죠. 코바나 컨텐츠스러운. 네. 거기다가 이제는 코바나 콘텐츠처럼 이미 지금 세간에는 그 제작사가 또 김건희 여사 예전에 박사 논문 할 때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회사와 컨소시엄을 만들었던 공동 작업을 했던 회사와 또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냐? 학교 뒤에 복사집에서 논문 제조하던데 하고 의혹의 비슷한 눈초리를 수준이 안 돼요 보여주고 지금? 있습니다. 이야.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게 사실 제2의 반도체는 김이라고 자꾸 말씀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데 제2의 반도체는 한류고요. 대한민국에서 한류 4.0, 5.0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보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슈퍼파워 한류 콘텐츠 근데 이 33초 영상에 한류 스타들이 대거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분들의 이미지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덮어 씌워져 버렸네요. 네. 네. 그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정재가 탈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세간에 또 도는데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영화계에 있는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정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일정 자체가 비공개래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오징어 이후에 세계적인 스타로 여러 영화제도 가면서 뭐 영국 뉴욕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포로처럼 잡혀가지고 끌려다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출연했던 한류 스타들이 과연 자의적으로 했을까? 설마 거기는 그런데도 캐비넷 작동하지는 않았겠지. 근데 또 뇌피셜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흐름이 그러니까요. 네. 캐비넷 공화국. 그러면 이 PT를 만든 업체 문제는 이게 회자가 된다면 결국은 국회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로 다가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지금
그 예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 PT 또 홍보 대행사 예산을 얼마 들였는데 그 예산에서 이미 지금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 5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업체 선정 과정부터 이제 국회에서 진상 조사를 해야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부부가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96개국 정상과 150차례 만났고 그다음에 예산만 578억을 썼답니다.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순방 일정이 엑스포 일정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가끔 방한한다라는 말이 또 네. 시간에 돌잖아요. 네. 가끔 순방한다 아니라 가끔 들어오시는데 한국으로 그 세계 박람회 유치 관련된 예산이 5,744억입니다. 해외 네. 순방에서 578억, 96개국 150여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예산 낭비도 있고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여행으로 결론은 국고탕진한 거잖아요. 해외 네. 여행비로. 그리고 저는 또 지금 대한민국 국민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도 세계 지구촌 가족도 불편하게 한다는 게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다고 하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29%잖아요. 우리 지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만나서 싫어하는 시간을 함께 나눈 거예요. 엉겨 붙었네. 네. 얼마나 상대방 국가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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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다. 네. 또 이제 여기 논평 낸 데 보면은 왜 대기업들을 끌고 다녔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우리 저 더킹이라는 영화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지금 대한상공회에서 소속 대기업 11개 회사가요. 특별회비 311억 원을 자부담을 합니다. 상공회사에. 이건 뭐 조그만 시절도 아니고 유치지원 민간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산이 모여지게 되죠. 민간 자본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경유착 또 검찰의 뒤봐주기 수사 내지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에게 밉보이면 별건 수사 내지는 캐비넷을 열 수 있는 그러니까 재벌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정경유착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예를 들자면 이 대기업이 뭐 죄가 있는데 이 유치운동 하면은 덮어준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치운동 도와주면은 나중에 사업적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도 의심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선자 시절에 실제로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민간위원회에서 네.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집중을 하겠다고 당선자 시절에 얘기를 합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SK 회장이잖아요. 이 사고 자체가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 88 올림픽 유치할 때 대한항공하고 현대자동차 끌고 전 세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돈 뿌리면서 그 사고야 수준이. 네. 더 웃긴 건 올해 6월에 파리에 가서 대통령이 PT를 하잖아요. 그때 늦게 네, 도착해가지고 그때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뭐 이게 하는 짓이야, 대한민국에서 이게 진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야. 실제로 엑스포 투표도요 1차에서 끝난 것도 최초입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결선 가는데 네. 지금 한 방에 깨진 거잖아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로 벌어지고 있죠. 이제는 세계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근데도 이 엉터리 언론들은 석패했다, 젖잘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패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돌로 맞았다. 돌 때문에 떨어졌다. 이미 외국 언론에서는 올해 8월 달 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잼버레이 이유를 들어서 이미 지금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사우디 자체가 굉장히 강적이고 네. 그 사우디가 지금 이런 전략적 맵을 갖고 가고 있고 기존에 지금 국제적 이벤트를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큰 전략, 보다 큰 의지, 보다 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33초 영상을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 아웃이 무엇인지.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외신 비서관 했던 분하고 토크쇼를 한번 했는데 이미 전 세계에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소문이 다 나 있고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대요. 사실은 해외 순방을 하면 그 나라 현지 방송에서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게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네, 네. 우리나라 그 언론이 그거를 좀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망신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엑스포는 그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엑스포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에 섞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건 국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국회에 와서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 당분간 좀 줄이시고요. 이거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저도 지역구 가서 안 괴롭힐 테니까 제발 좀 민주당 의원님들 좀 정신 차리고 상임위 활동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대로 좀 파헤쳐 주시고 그걸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평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예산 땄다고 플랜카드 거는 의원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떨어뜨려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거덜났는데 지금 무슨 지역구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국정조사 반드시 좀 진행되기를 저희들이 한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명품백 이야기입니다. 네. 참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참. 우리 지금 서울의 소리 또 민주당 박지영 TV 이렇게 여러 채널에서 송출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네, 큰 네. 역할을 해주셨죠.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받았어요. 뇌물로 네. 이제 네.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되돌려 주지 않은 것도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어디에 지금 뭐 보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보관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더 재밌는 건 JTBC에서 이 내용을 방송을 합니다. 보도를 하는데요. 바로 방심위에서 JTBC의 뉴스룸에 대한 긴급 심의를 하겠다. 너희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위반하고 있는지. 아, 이게 왜 가짜 뉴스입니까? 그래서 아니잖아요.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방통위원장 이동관 오늘 그 탄핵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래서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바로 기구들을 이용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그 결국 이거는 저기 취재윤리라는 이 함정 취재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제 언론사가 취재한 게 아니고 그 목사라는 분이 영상을 뜬 거잖아요. 네. 언론사에 대해서 탄압을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함정 취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는 취재원에게 또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함정 취재가 인정된다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 언론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언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네. BBC에서도 이렇게 해요. BBC에서도 의원들 대상으로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2010년대 초반에 이러한 내용도 유사하게 이 잣대로 하면 BBC도 함정 취재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함정 취재하면은 뇌물을 받은 거는 없어집니까? 전말에 본도가 된 거죠. 네. 전말이. 아니 전말에 뭐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흥분해갖고 전도된 거죠. 예. 100번 양보해서 엄마리 함정 정도. 취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렇더라도 뇌물 받은 것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함정 취재도 사실은 저희가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 그렇지. 예, 요 물건 있어. 네네네. 요 물건 보여주면 만나잖아요. 네네. 받았잖아요. 안 돌려줬잖아요. 네네. 예. 이미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물건을 내가 득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게 어떻게 함정 취재입니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러면 김건희 씨를 고소해야 되네. 고소 고발해야 되네. 뇌물수뢰 혐의 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이제 김영란법이 2015년 3월 27일 날 제정된 법령이잖아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근데 여기에 대상이 공직자, 또 사립 교직원, 네. 사학 교직원, 그리고 또 언론인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부인은 없습니까? 그렇죠. 고위공직자의 부인은 그럼 예. 그냥 뇌물죄네, 뇌물죄. 그런데 문제는 그럼 자연인으로서 김건희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기 이야기 나오는 게 무슨 뭐 금융위 인사가 어떻고 이런 뭐 전화 통화도 있었다 통일 그런 문제까지 간섭을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가 대한민국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예. 그럼 이러한 사실상의 공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에게 명품이 들어갔다. 그걸 받았다. 하다못해 이거는 제3자 뇌물도 돼요. 예, 제3자네. 남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3자 뇌물이라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그 고소 고발해야 되겠네. 안진걸 뭐하나? 안진걸 소장님 고소 고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께는 제가 늘 죄송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게을러 가지고 늘 안진걸 소장님을 애를 먹이는 것 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알고 보면 민주당의 이 밤의 총재십니다. 그래서 뭐 D 무슨 백이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그 백을 받았잖아요. 네. 사실은 그 백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영화적 상상을 해봤어요. 네. 그 가방 안에는 쌍특검이 들어있었구나. 결국은 본인이 이번 달에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이번 달에 이제 특검 법안 2개가 지금 통과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이제 할 것이냐인데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지금 또 악화가 돼버리고 이제 그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붓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뭐 저기 가난하기도 하고 사실 명품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안 좋아해요. 뭐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있는 사람이잖아. 돈이 많잖아. 김건희 씨가. 그다음에 또 명품백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또 남이 주면 또 받는 심리, 뇌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심리는 뭔 것 같아요? 전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무슨 찬란한 그 고가의 명품을 차도 네. 사람이 후지면은 그게 네. 빛나지가 않는데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컴플렉스가 예전에 계속 치장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네. 한다는 거예요? 네. 나를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돋보이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 명품에 대한 소비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아지는 거죠, 병적으로. 네. 예.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 영부인인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뭐 공직자라든가 또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명품하는 건 좀 별로라고 봐요. 가능하면 이제 뭐 다수의 국민들과 같이 소비하는 패턴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 지금 영상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사실은 그 목사님 다왜 또 줄 서 있잖아요, 가방 들고 네. 면세점 마크 적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그렇죠.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안 사실이 지금 단면이 이건데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명품을 갖다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야, 우리 저기 백종훈 박사님은 뭐 모든 게 다 명품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뭘 하면요. 네. 제가 3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있으면 그걸 30만 원짜리 구두를 좀 입더라고요. 부티나요, 사람이. 네. 네. 사람이 명품이어야 돼요. 사람이 명품이어야 된다. 유능과 헌신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티셔츠 이거 한 4, 5년째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편한 게 최고라서 뭐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실제로 양복도 10만 원 그 전후로 그런 가격대만 사요. 예. 우리나라 근데 옷이라든가 구두 이런 게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중저가들도 상당히 좋아요. 품질 그리고 좋아요. 그 비싼 거 사잖아요. 네. 그 1년 지나면 다 떨어지면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또 코미디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실에서 이게 북한의 공작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이 미국 국적이에요. 네. 미국 국적이고 이제 북한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북한 인권 운동 하시는 분인데 미국 쪽에 확인을 해보면은 뭐 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은 아니고요. 아마 그 사업도 하시면서 포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그런 쪽의 분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북한에서 뭐 저기 서울의 소리에 뭐 자금을 대줬다 이런 소리 하시면은 더 황당해지는 게 우리 김건희 씨가 국가보안법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제발 좀 그만하시기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없고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네. 김정은이 네. 만든 돈을 가지고 김정은도 디올 좋아한대.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샀네 그러면은 김정은이. 예. 김정은이 사서 그거를 최 목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줬네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네. 참 기가 차가. 이거 특검과 특조 무슨 이게 아닌데요. 국정조사 특검의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제발. 뭐 북한 만물 창조설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한테도 도움 안 돼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김건희 씨는 뇌물 또는 제3자 뇌물로 고소 고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뭐 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제 논란인데 요거는 뭐 저기 뭐 흐름만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예. 네. 그 수치만 지금까지 좀 나왔던 수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네. 비례대표제 뭐 연동과 병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21대 때 지난 총선이죠. 지난 총선 때 우리가 만약에 위성 정당을 금지했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빼겠습니다.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민주당 169, 미래통합당 99석이 됩니다. 만약에 21대 총선 때 연동형을 했다. 민주당 163, 미래통합당 97. 21대 총선 때 모두 병립형으로 했다. 민주당 181, 미래통합당 92.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22대에서 우리가 지금 그 연동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안 만들면 민주당 136, 국민의힘 위성정당 139. 지금 정의당 이주성 씨나 조은식당 뺐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위성정당 만들었을 때 민주당 위성정당 159, 국민의힘 위성정당 122. 이게 재밌는데요. 병립형으로 가는 경우 네. 민주당 158, 국민의힘 122. 여기에 정의당 12, 이준성 12, 조국신당 12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은 158에 24를 더하면 182, 거의 200석 가까이 육박을 하죠. 그런데 연동형에서 둘 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 136, 국민의힘 105.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조사들이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겁니다. 조사들로 보면 병립형이 민주당의 의석수를 더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뭐 당연하죠. 연동형으로 하면 민주당이 비례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네. 지금 완전 연동형이니까 그런데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내가 쭉 봤거든. 네. 봤는데 이제 뭐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재수 없는 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안 물어보고 한 시뮬레이션은 다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20년 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이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그렇죠. 할 때마다 이거 해주던 사람이에요. 해주던 사람인데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민주당이 차지하느냐 또는 민주당 계열 정당이 차지하느냐에서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연동형으로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 계열이 한두 석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 차이 없어요. 별반 차이 없어요. 별반 차이 없고 저는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자체가 허무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이 다원주의 정당이 되려면은 그냥 대선거구제 하세요. 맞습니다. 대선거구제 하든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원주의 하고 싶으면은 대선거구제 하든가. 근데 지금 한국의 시대 상황이 다원주의하고 뭐 대선거구제 하자 이런 거 이야기할 상황인가 아니면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할 상황인가 라는 시대적인 그 가치부터 먼저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은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거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빨리 이런 것들이 끝나야지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어가서 내가 선거운동하기 편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갖는데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2월 말에 가서 확정해도 돼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당내 분란이 일어나니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친명은 병립형, 반명은 연동형에서 싸우는 하나의 미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 자체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또 본말이 전도돼 있어요. 또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비례대표제 어떤 것을 할 거냐. 사실은 교수님 말씀대로 논란의 지금 여지가 아니고요. 윤석열 탄핵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가장 본말입니다. 본말. 맞습니다. 이게 코어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우리 진보 정당 계열, 민주당 계열 정당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양보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동형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가는데 연동형으로 가는 핵심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계열이 분열하면서 그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하겠다. 그렇죠. 퇴진하겠다. 그러면 연동형 해줄 수 있어요. 연동형이 아니라 준석이 보고 제가 형이라고 해줄 수도 있고 유승민 보고 유승민 형이라고 해줄 수도 있고 어떤 형이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끼리 나누는 것을 배려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지 못한 행동이에요. 연동형이냐 비례형이냐가 대한 논란이 아니고요. 윤석열 탄핵이냐, 윤석열 탄핵 아니냐. 그렇죠. 이 이분법적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스크럼을 짤 수 있는 의석수가 어떻게 되냐. 200석이면 되잖아요. 네네. 이걸 가장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보면은 자기 배지의 연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하고 이제 개파 갈등인 거야. 지금 이제 누가 그렇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디 가서 청기 누설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면 저 병립형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제도로서 뭐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병립형으로 결론 날 거예요. 왜? 국민의힘이 그걸 원하니까. 국민의힘은 그거 외에는 절대 합의 안 해줘요. 그렇죠.
안 해줘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걸 원하니까 우리도 병립형으로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 현재 법률이 연동형이잖아. 가만히 있고 일부가 그러면은 비례대표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제 하자 정도를 절충하는 정도 내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데 목숨 거는 사람은 이 좀 뭔가 좀 살짝 제가 봤을 때는 경중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거예요. DJ 전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선생과 저 서생과 그러니까 예, 저 상인의 정치인, 선비와 상인의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현실 정치인이 이상적으로 가면 사실 대학에서 강의하셔야죠. 김대중 대통령이 자민련을 원내 교섭단체 만들려고 그렇죠. 국회의원을 3명을 꿔줘요. 그때 제가 모셨던 백이석 의원님이 가십니다. 그렇게도 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당 의원을 보수 정당에 꿔주기도 해요. 그렇게 만든 이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네. 그걸 모르면서 무슨 뭐 제도가 대단한 신주단지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 파탄돼 있고 지금 힘들고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정권 탄핵시켜야 됩니다. 탄핵시키기 위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가 중요한지 이건 의미가 없고요.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200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떠한 제도랄까지 그렇죠, 또, 예, 그렇죠. 연합을 하고 협력하고 전략을 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외부에서는요, 국민의힘 뭐 혁신한다, 뭐 이런 뭐 인유한 지금 또 의미 없어지고 어제부터 언론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민주당은 혁신안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죠. 또 갑자기 뭐 비례대표제 갖고 또 개파 간의 갈등까지 번져버리고 어느 의원은 정치 생명을 건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국민에게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 여기 우리 아리수 GK님 연동형 가도 송영 맞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민주당 의석수는 연동형으로 가든 병립형으로 가든 그렇죠.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죠. 갖고 와요. 그래 이거 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국민의힘이 깨지고 도이치모터스 특검 때문에 국민의힘이 개판돼 가지고 4분 오열된다. 그 속에서도 윤석열 끌어내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잡기 위해서 제도에 대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큰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는 제가 송영길 대표나 조국 장관님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이지만은 이분들도 당을 하는 조건이 연동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을 하는 조건은 윤석열 탄핵이라고 내걸고 가시는 거예요.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겠다. 민주당보다 선봉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 정당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내세우는 게 우선적인 거지. 제도가 생기면 하겠다라고 조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은. 탄핵 정당과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 정당 이 싸움으로 다음 총선을 가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지금 튀김 본말에 전도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사님이 수박돌에 민주당 흔들기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내용 없이 괜히 갈라서 버리니까 친명 반명 싸움 구도로 지금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원내 지도부께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논쟁하지 마세요. 의원들 모아서 논쟁하지 마. 왜냐면요, 의원들 대다수가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반명이니까 연동형 할래. 난 친명이니까 병립형 할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됩니까?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고요. 이래서 정치 교체, 세력 교체 필요합니다. 예. 민주당 저렇게 다수의 의석을 만들어줘도 이렇게 실망만 주잖아요.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 박지원 교수님 같이 좀 이런 분들이 좀 국회에 입성을 고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티남. 그 누가 그러던데요? 제 후배가 21대 그 한준호 의원이 있었다면 22대 그거는 이제 백종훈이 이어받을 거다. 예, 예. 얼굴을. 제가 그 한진호 의원 옆에 안 갑니다. 잘못하면 오징어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박지원 교수님 옆에 안 갑니다. 방송 안 합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 오징어 된다고. 성질 내니까 제가. 어깨 소문이 파다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너무 관심 안 가져주셔도 돼요. 네. 자동빵 해결됩니다. 자동빵 해결됩니다. 이 선거제도라는 것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원래는 합의하는 게 맞아요. 합의하는데 한쪽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이거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분을 잃을 수 있으니까 괜히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탄핵 세력으로 200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변화가 생기면은 뭐 중대 선거구를 내줘도 되고 국민의힘 에서 쪼개져 나온 정당 그렇죠. 의석 더 주기 뭐 2표씩 주기 해도 되고 뭐 별별 수를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
재미소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 모르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지역구의 노예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하나 찍어가지고 관리하면서 상임위 가면서 열심히 뭐 활동한다고 민원 좀 절어주면서 후원금 들어오고 그럼 그거 가지고 지역구 가서 또 활동하고 요 뺑뺑이 속에 있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 정치가 요 모양인 거예요, 사실은. 빨리 그 지역구 정치, 상임위 정치에서 벗어나야 돼요. 국회의원은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상임위 전문성이라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이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이어서 예, 그에 필적할 만한 책을 준비하신다는 내용을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생각이 전략이 필요한 때인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예, 그 책 좀 잘 좀. 네, 요번 일요일까지 쓰면 다 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꼭 한 권 사인해서 꼭 한 권 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좀 문학의 소식 하나 좀 전해주시죠. 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서울의 봄인데요. 10일 만에 300만 관객이 돌파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을 통하면은 500만 아마 1000만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내년 4월 10일이면 꽃샘추위도 끝나고요. 서울의 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황당하잖아요. 대통령 부부가 해외 여행 다니고 있고요. 엑스포 유치한다고 그렇게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29표 받는 참패로 끝났고요. 국가적 망신이고요. 거기에 동원된 한류 스타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미지 타격은. 대한민국 제2반도체는 한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백 받았잖아요. 김혜경 여사 얘기해 볼까요? 그 버카 얼마 썼습니까? 78,000원. 78,000원 썼잖아요.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왜 자꾸 경정합니까? 공정의 대통령이라고 공약하고 했었잖아요. 장모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유죄 받았잖아요.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특검 들어가 보자고요.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미 대선 때 장모 문제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들통이 났잖아요. 김건희도 들통 날 겁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러네요. 예, 명품백까지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세 번째, 비례대표는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윤석열 탄핵의 의지를 갖고 있는 제 용어로 좀 쓸까요? 그 크루. 네. 그 크루. 네. 예. 크루 갑자기 좀 이거 생각나는데. 예. 비보이. 네, 비보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진족 크루 김원준 대표 사랑합니다. 비보이 크루들이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탄핵시켜버리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어서 빨리 행복한 삶으로 다시 되돌려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